아파지아는 흑해 동쪽 해안,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위치하며 8,000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면적을 차지합니다. 산맥은 데코카서스 산맥의 일부로 3,000m가 넘는 눈 덮인 봉우리가 있으며 해안지대는 과수원, 해변, 그리고 육지와 바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고 사는 마을들로 이어집니다. 전략적 위치 때문에 오랜 세월 분쟁과 이주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극소수의 국가만이 인정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공식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지역에는 130개가 넘는 빙하호수, 독특한 성분을 가진 광천, 깊은 동굴 그리고 황화수소 가스로 인해 200m 이상 깊이의 물이 숨 쉴 수 없는 해안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요소들은 일상생활의 리듬을 형성하며 주민들이 문화, 경제, 사회 조직에서 고유한 관습을 유지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 돌, 물, 그리고 높이의 땅, 아파지아의 숨겨진 풍경. 아파지아의 영토는 남코카서스 북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뻗어 있으며 북쪽과 북서쪽 국경은 먼저 프소우 강을 따라 흐르다가 데코카서스 산맥을 이루는 높은 선을 따라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와 스타브로폴 지역과 경계를 이룹니다. 동쪽으로는 아파지아와 스바네티 지역을 나누는 능선과 코도르 산맥의 남쪽 지류를 가로지른 후 조지아에 속해 있는 밍그렐리아 지역이 시작되는 인구르 강 하류를 따라 내려갑니다. 남쪽으로는 흑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약 170km, 남북으로는 66km를 넘지 않는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7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해안선에서 북쪽 봉우리에 이르기까지 지형은 점점 더 험준해지며 돌과 눈으로 뒤덮입니다. 이곳은 평평한 곳이 거의 없는 진정한 산악지대이며 산맥은 마치 돌에 얼어붙은 파도처럼 바다에 다다를 때까지 아래로 쭉 뻗어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능선이 평행하게 배열되어 계곡으로 층층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투성이 산맥은 언덕과 험준한 경사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으로 갈수록 낮고 비옥한 해안지대로 변합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평원이 간거기에만 나타나지만 수도 동쪽으로 갈수록 평원이 넓어져 동쪽 국경 근처의 사무르작한 저지대에 도달합니다. 이 나라는 전체적으로 4개의 종단지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코카서스 산맥이 지배하는 지역, 다른 하나는 깊은 계곡과 가파른 언덕이 번갈아 나타나는 지역, 3분의 1은 전이 지대로 작용하는 언덕,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바다를 끼고 평원을 형성하며 찬드립시, 구다우타, 압지와 갈과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산맥에는 동쪽의 콰리크라 산처럼 해발 고도가 3,500m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찰타, 치익잘타, 나, 사켄 계곡처럼 고대 빙해에 의해 형성된 계곡들이 펼쳐지고 코도르, 케이오돌, 강을 포함한 여러 강이 이 계곡을 따라 흐릅니다. 이러한 수로의 상당수는 만년설에서 흘러내려 지형을 침식하여 협곡 단구, 좁은 고개를 형성합니다. 깊은 협곡은 항상 산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러한 고개 중 상당수는 1년 내내 눈으로 막혀 있습니다. 클루코르, 케일루콜과 같은 몇몇 고개만이 특히 도보나 승마로 자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파지아 북서부에는 2개의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그라 지역에 있고 다른 하나는 브지프 상괴에 있으며 높이는 약 2,600m입니다. 석회암이 우세한 이 지역에는 수세기 동안 물의 침식으로 거대한 동굴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굴은 아폰 동굴로 여러 층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총 용적은 약 150만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스노위 동굴, 스노위 케이브로 알려진 동굴과 같은 다른 동굴들은 최대 1,300m 깊이에 이릅니다. 아파지아는 또한 이 지역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표 수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강이 있으며 그중 다수는 빙하나 산천에서 흘러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강은 코도르 강으로 석회질 지형과 울창한 삼림지대를 관통하며 협곡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나무들이 굽이쳐 흐릅니다. 이 깨끗한 물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며 유역 면적은 다른 어떤 지역 강보다 넓습니다. 구미스타강, 압스타강, 갈리즈가강, 브지프강,
또한 주목할 만한 강입니다. 아파지아의 모든 강을 흐르는 담수의 총량은 연간 13세제곱킬로미터를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에 300개가 넘는 광천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중 다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황을 함유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탄산염이나 염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샘들은 아와다라, 즈반드립시, 바슬라, 트콰르찰과 같은 지역에 분포합니다. 바위에서 엄청난 힘으로 솟아나와 그 자체로 완전한 가을을 형성하는 샘들도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샘 중 하나는 가글에 있는 레프로아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기 전에 겨우 20m밖에 흐르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강 중 하나입니다. 또한 부지프 지역에는 메우치슈타 샘과 블루레이크가 있습니다. 강 외에도 고원에는 130개가 넘는 호수가 있으며 대부분은 고대 빙하나 산사태로 인해 계곡 전체가 막혀 형성되었습니다. 일부는 지각 균열대에 위치하여 매우 깊습니다. 다른 일부는 석회질 지역에 위치하여 카르스트 호수입니다. 해안 평야를 따라 습지, 습지대, 늪지대도 있습니다. 아파스어, 살아남은 언어. 아파스어는 코카서스 산악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역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언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발음을 가진 이 언어는 자라난 지역에 따라 발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지프 비자이피 지역이나 압지와 에입지와 지역의 언어처럼 서로 발음이 다른 지역 변이체도 있지만 모두가 같은 언어 체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언어는 표준화된 문자 체계 없이 존재했으며 수세기가 지나서야 문자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민족의 문자 체계와 발음이 맞지 않아 문자가 어려웠습니다. 초기 문자 체계는 다른 체계를 변형한 것이었고 그 발음을 가장 잘 반영하는 체계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어떤 체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19세기 중반 아파스어의 문자 체계를 적용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키릴 문자를 기반으로 한 변형 문자들이 시험되었지만 라틴 문자나 조지아 문자와 같은 다른 모델들도 시도되었는데 각각은 서로 다른 정치적 맥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잦은 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문자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구전으로만 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20세기의 여러 시기에 걸쳐 문자에 대한 결정은 언어적 필요보다는 외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글자를 추가한 수정된 키릴 문자가 널리 쓰이기는 했지만 정규 교육의 중단으로 문자 사용이 널리 보급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에도 키릴 문자 기반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아파스 음성학을 더 잘 반영하는 몇 가지 특수 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 시절부터 키릴 문자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키릴 문자 쓰기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문자 사용은 구전 표현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구전 표현은 여전히 여러 농촌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일상 대화, 전통 노래, 구전 이야기 속에서 아파스어가 살아 숨쉬며 책이나 학교 없이도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공식 행사와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공용어인 러시아어를 선호함에 따라 아파스어 사용이 수년간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아파스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파스어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수업을 개설했고 이를 위해 책, 사전, 교육자료도 출판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라디오 방송국과 TV 프로그램에서도 아파스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일정 수준의 대중 노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스인이 문자 언어에 능통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아파스어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나중에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아파스어로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파스어는 실용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표시로 기능합니다. 아파스어는 외국에 살거나 다국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도 조상과 아파스 민족의 뿌리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파스어의 발음 방식은 익숙한 언어에서 들리는 소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아파스어의 발음 체계에는 목구멍, 입술 또는 구개에서 특이한 방식으로 발음되는 자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학적 풍부함은 여러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제2외국어로 아파스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는 난관이기도 합니다. 아파스어가 널리 사용되는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려움 없이 배우지만 나중에 배우는 사람들은 소리를 정확하게 따라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해외 아파스 공동체에서 문화적 또는 가족적 관심으로 아파스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아파스어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집단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파스어는 대중의 관심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시기를 겪었는데 이는 아파스어 화자들의 요구에 항상 부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아파스어의 교육과 보급이 장려되었지만 다른 시기에는 외국어가 선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부족으로 인해 공식적인 전승이 중단되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스어는 많은 가정, 특히 주요 권력 중심지 밖에서 사는 가정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상실된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언어 연구기관이 설립되고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현대에 맞춰 새로운 문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아파스어 문학 경연대회, 정기 간행물, 라디오 프로그램 또한 대중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실제 아파스어 화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어를 미래의 가장 유용한 언어로 여기는 반면 아파스어는 가정이나 의례적인 용도로만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파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언어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일상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서로 인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 어르신들의 조언, 가족 모임에서 부르는 노래, 겨울밤 모닥불 주변에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 아파스어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아파스어는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그 존재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복잡한 소리, 세상을 명명하는 독특한 방식, 그리고 아파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동시에 현재 아파스어 사용자들은 아파스어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훈련된 교사, 그리고 아파스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스어의 보존은 정치적 결정뿐만 아니라 아파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고자 하는 열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모든 대화는 소중하고 아파스어를 배우는 모든 아이는 씨앗이며 아파스어로 전해지는 모든 이야기는 아파스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신, 십자가, 그리고 샘 사이 여전히 숨쉬는 영성 아파지아인들에게 종교에 대해 질문하면 대답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교회 기독교인이고 어떤 이들은 순위파 무슬림이지만 모두 이 두 종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관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통적인 신앙은 새로운 종교의 등장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혼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6세기에 도입되고 이슬람교가 그 후 오스만 제국과 함께 유입되었지만 자연, 조상 또는 성지와 관련된 의식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융합은 외부적인 분류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지역적인 종교 이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에 다니거나 이슬람 기도를 따르는 것이 대다수의 신앙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파지아의 종교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며 자료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20%가 무슬림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40%가 무슬림이라고 하며 나머지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성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파지아인 중 미사에 참석하거나 이슬람에 하루 5번 기도를 하거나 복장 규정을 존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지아인은 이러한 종교의 경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많은 관습은 가족 의례, 장례, 결혼식 또는 고인에 대한 제사에는 어떤 교리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제물, 희생 또는 고대의 경전이 포함되는 세습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아파지아의 종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유연한 공간이었습니다. 한 가족 안에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개 연장자에 대한 존중, 공동의 의례, 그리고 조상과의 유대입니다. 이러한 관용은 기독교나 이슬람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폭력이나 기존 신앙을 버리라는 요구로 강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이러한 선택 덕분에 그들은 더 넓은 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비잔틴 제국의 영향으로 아파지아에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세기 무렵 피티운트와 같은 지역에는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했고 그들의 주교는 유명한 니케아 공의회에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구가 설립되었으며 더욱 공식적인 종교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중 일부는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그리스어, 조지아어 그리고 다른 언어로 된 비문이 남아있습니다. 10세기에 이르러 비잔틴 제국에서 조지아 제국으로 세력이 점차 이동하면서 전례문과 교회 위계 구조가 변화했습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슬람은 특히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이슬람이 기존의 신앙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슬람화는 느리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귀족들은 정치적 편의를 위해 또는 직접적인 압력에 의해 개종했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 하나는 18세기 튀르크인들이 기독교 순례지를 파괴한 후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셰르바시제 차츠바 왕자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조차도 술을 마시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관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활절과 같은 기독교 축제에 참여했고 사순절과 함께 라마단을 기념했습니다. 이러한 혼합은 모순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파지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통합하는 방식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19세기에 러시아가 아파지아를 장악했을 때 정교회는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부활했습니다. 교회가 복원되고 지역 교구가 설립되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부 무슬림 지도자들은 소외되었고 특정 지역에서는 이슬람교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의식은 계속되었습니다. 신성한 숲에서 의식이 거행되었고 친숙한 영혼에게 제물을 바쳤으며 각 집단은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자체 기도처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마을에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 교회나 모스크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거행하는 방법을 아는 장로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이 가정 영역으로 밀려났을 때에도 장례식, 고인에 대한 경의의 날, 성지 순례는 공동체 생활의 일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집단적 유대감으로서의 기능은 유지되었습니다. 벌집에서 한국까지 아파지아. 사람들의 삶과 노동 20세기 초까지 아파지아의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농업, 축산, 그리고 인근 자원의 직접 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옥수수, 밀, 기장, 콩, 그리고 지역 기후에 적합한 다른 작물들을 재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담배, 면화, 사탕무도 재배되었는데 이는 더욱 진보된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와인 생산은 널리 퍼졌고 과일, 꿀, 왁스도 마찬가지였지만 후자의 두 가지는 거의 항상 국외로 판매되었습니다. 말, 소, 벌도 사육되었고 재료는 손으로 가공되었으며 일상용품이나 소규모 무역을 위한 물건들이 제작되었습니다. 20세기가 도래하면서 중요한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는 연간 10,000톤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록하며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작물이 되었습니다. 담배의 품질은 수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목공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참나무, 호두나무, 너도밤나무, 밤나무, 주목, 회양목과 같은 고급 목재를 가공하는 공장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종은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녔으며 담배와 함께 아파지아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관광과 의료시설이라는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 귀족, 사업가들은 가그라와 수쿰 같은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호텔, 요양소, 관광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아파지아와 러시아, 부코카서스를 연결하는 도로가 포장되었으며
수쿰과 다른 흑해 항구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가 개설되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부터 농촌 생활은 더욱 상업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차농장과 감귤류, 유지작물과 같은 장기 작물 재배가 장려되었습니다. 광물 탐사도 시작되었고 새로운 의료시설도 건설되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광산 마을인 트콰르찰이 건설되었는데 이 마을은 이후 이 지역의 주요 산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산업은 전체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도시들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소련 붕괴까지 아파지아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수십 개의 현대식 공장, 2개의 대형 발전소와 여러 개의 소규모 발전소, 다층 관광 및 스포츠 시설, 그리고 도로와 서비스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국토 횡단철도가 완공되었고 수쿰 항구가 현대화되었으며 외곽에는 현대적인 민간 공항과 구다우테 군용 비행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소련 자료에 따르면 아파지아는 소련 전체에서 1인당 교통 및 도로 수송량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아파지아는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춘다, 가그라, 노보 아토스, 수쿰과 같은 곳에 고급 리조트가 건설되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소련 관광객과 수만 명의 외국인이 아파지아를 찾았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차, 감귤류, 담배, 견과류가 주요 생산 품목이었습니다. 식품 공장이 확장되고 현대식 장비가 설치되었으며 와인, 잼, 주스, 생선, 사탕, 청량음료 가공에 투자되었습니다. 이 생산량의 90% 이상이 아파지아 밖으로 수출되었고 상당 부분은 소련을 넘어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연료, 기계, 운송, 곡물, 버터, 설탕, 감자와 같은 필수품의 해외 수출에 여전히 의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지아의 생활 수준은 소련 평균보다 높았으며 발트 3국과 일부 수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기후, 정치적 요인, 그리고 바다에 면한 전략적 위치 덕분이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아파지아는 트빌리시에서 시행된 광범위한 개발 전략에 통합되었습니다. 인프라, 관광, 광겁에 대한 투자는 영토 외부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결정의 실행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운동은 여러 지역의 인구 구성을 바꾸어 오늘날까지도 기억되는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Lo que hacen las manos. Casas, vestidos y símbolos de identidad. Desde hace generaciones, las mujeres de Abjasia han trabajado el bordado sin pausa, con técnicas heredadas dentro de cada familia. El hilo se mueve entre las manos sin necesidad de patrones escritos, siguiendo diseños que solo ellas conocen y repiten desde la infancia. Las figuras geométricas dominan el tejido, igual que los colores fuertes, que resaltan sobre el fondo oscuro de las telas. La ropa tradicional femenina suele incluir una blusa larga ajustada, decorada con cintas, lentejuelas o motivos cosidos a mano. El cinturón marca el cuerpo y la falda llega hasta los tobillos. El pañuelo en la cabeza no cubre el rostro, solo sostiene el cabello recogido. En los días festivos, las niñas llevan vestimentas similares, aunque más simples. En los trajes masculinos, el negro, el blanco y el rojo son los tonos más comunes. Llevan una chaqueta recta, con bolsillos en el pecho donde antiguamente se guardaban cartuchos. Sobre ella, un cinturón ancho sujeta una daga curva, que se usaba tanto para defensa como en ceremonias. El gorro de lana o fieltro remata el conjunto, a veces con forma redondeada, otras puntiaguda, según la zona. Los trajes de boda reúnen los elementos más elaborados. El vestido de la novia incorpora bordados dorados, mangas más amplias, encajes en el cuello y detalles finos que tardan semanas en completarse. En algunos casos, se añaden perlas falsas o placas metálicas. El del novio repite el estilo de gala: chaqueta larga, pantalones ceñidos, cinturón cruzado y arma ceremonial. Estas prendas no se hacen por encargo, sino que se transmiten dentro de las familias y se prestan entre parientes. Los telares artesanales siguen activos en algunos pueblos, sobre todo en zonas de montaña donde el acceso a ropa industrial sigue siendo limitado. Muchas mujeres trabajan en casa y venden lo que producen en mercados locales.
Hay talleres colectivos donde se forman niñas y jóvenes, no como en una escuela, sino como parte de la rutina doméstica. Aprenden a hilar, teñir, cortar, unir piezas y bordar con precisión. Cada error se nota, cada puntada mal dada queda fuera de lugar. Los pueblos muestran una unidad visual que no responde a reglas impuestas, sino a una continuidad cultural. Las calles no siguen un trazado recto, sino que se adaptan al terreno. Las casas no se alinean en filas, sino que mantienen cierta distancia para preservar la intimidad y permitir el cultivo de la tierra. En los pueblos de llanura hay más espacio, mientras que en zonas montañosas las casas se agrupan en terrazas. La iglesia del pueblo o el edificio comunal suelen estar en el centro, pero sin imponerse al resto. Los cementerios están al borde, a menudo entre los árboles. Las tumbas tienen lápidas de piedra tallada, algunas con inscripciones en abjasio, otras en ruso o georgiano. Los símbolos religiosos varían según la familia, pero predominan las cruces sencillas, los relieves florales o los dibujos de manos entrelazadas. En algunas tumbas se colocan retratos en cerámica o se graban escenas de la vida del difunto. Los monasterios antiguos, como el de Bedia o el de New Athos, muestran otra dimensión del arte abjasio. Sus muros de piedra caliza tienen relieves que mezclan figuras humanas, animales y signos religiosos. Las cúpulas redondas, las arcadas dobles y los capiteles tallados responden a un estilo propio del Cáucaso. Aunque muchas pinturas murales se han perdido, en algunas capillas sobreviven fragmentos de frescos con escenas religiosas, vestimentas litúrgicas y motivos florales. El color rojo oscuro, el azul profundo y el dorado tenue son los tonos más usados. Las columnas interiores no son ornamentales, sino estructurales, y el espacio se organiza en torno a un altar semicircular. En ciertos monasterios aún se celebran ritos, sobre todo durante fechas religiosas importantes. Los monjes viven en pequeñas celdas, sin comodidades modernas, y mantienen los horarios antiguos de oración, silencio y trabajo físico. La población local visita estos lugares más por respeto que por devoción, aunque muchos siguen llevando velas, dejando ofrendas o tocando las piedras como gesto simbólico. 누가 살아남을까? 귀환자, 노인,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아파지아에서 삶은 단순히 시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구 통계적 변화가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산간 지역에서 해안 지역까지 인구 분포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것을 보여줍니다. 도시의 거리는 도시 집중의 징후를 보이며 새로운 세대가 거주하는 블록들이 있고 많은 마을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파지아인이지만 기록이 항상 일상적인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인구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총 인구가 수천 명 증가했지만 이러한 증가는 출생이 아니라 귀환과 내부 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보다 많고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출생보다 매장이 더 많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시장, 학교, 병원에서 눈에 띄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터키, 시리아, 요르단 등 지역사회가 분산되어 있는 해외 국가 출신 아파지아인들의 귀환을 장려해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시행된 귀환법은 이들의 귀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은 간단하지도 널리 퍼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귀환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아파지아에 영구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아파지아에 거주하는 귀환민의 수는 3,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가족 및 정체성 네트워크가 탄탄한 터키 출신이지만 아파지아의 경제 및 주택 여건이 항상 즉각적인 통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귀환 후 몇 년 동안 적응을 시도하다가 다시 떠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도시 외곽, 특히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정착합니다. 이들은 종종 친척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거처, 일자리, 심지어 의료 서비스까지 얻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조차 없는 반쯤 텅 빈 마을에 적응해야 합니다. 해안 도시에서는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학생, 계절 노동자, 그리고 일부 귀국자들은 전통적인 유대감과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곳에서 아파지아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고 교통, 다양성, 그리고 도시 생활의 요구가 특징인 더욱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파지아인은 여전히 다수 민족이지만 정치적 기복과 변화하는 국경을 견뎌온 조지아인, 아르메니아인, 러시아인,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갈리 지구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귀국한 조지아인들이 서류 제한, 모국어 교육 기회 제한, 그리고 잦은 이동 통제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가족들이 집을 재건하지 못하고 자급자족 농업과 비공식적인 상업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부 지역은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건물 건설, 가족 사업의 시작, 그리고 미미한 역동성의 조짐이 눈에 띕니다. 내부적인 차이는 눈에 띕니다. 일부 마을은 여전히 러시아나 터키에 있는 친척들의 송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마을들은 관광이나 농업 분야의 계절적 고용 덕분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귀화는 전략적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예산 제약과 취약한 사회 기반 시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 인정 부족 또한 외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귀환하는 많은 사람들은 학교의 자원 부족, 낙후된 병원, 열악한 주택에 시달립니다. 적응 과정은 느리고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국은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려 하지만 조율되고 지속적인 계획 없이 진행됩니다. 일부 귀환민들은 이상적인 이상을 품고 귀환하지만 곧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혼합 공동체는 시장, 축제, 그리고 공통된 문제를 공유하며 탄탄한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적 결속을 저해하는 침묵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인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인구는 서비스, 생산,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부족하고 임금은 낮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러시아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뇌 유출 또한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지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숙련된 전문가들은 해외 정착을 선택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에서 온 일부 아파지아인들은 특히 미식, 건설, 농업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귀국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유용한 인맥을 쌓습니다. 이러한 소수 집단은 일부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도시 성장은 국토 계획과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수용 가능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흡수했습니다. 많은 지역에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부족하고 대중교통은 불규칙하며 사회 기반 시설은 보수 없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파지아의 삶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지역과 점진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거주지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시골 지역의 일부 의료시설은 하루 몇 시간밖에 운영되지 않고 전문의도 부족합니다. 도시에서는 의료 서비스가 더 포괄적이지만 의약품 가격, 현대식 장비 부족, 그리고 자격을 갖춘 인력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또한 지역적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지아어 학교가 있지만 자원은 불평등합니다. 일부 귀환자들은 언어 장벽에 직면하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러시아어나 아파지아어를 빨리 배워야 합니다. 여성들은 지역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과 대표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각 가족은 주택, 서비스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이주 또는 출산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수천 배에 달하는 결정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지아를 형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파지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몸짓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지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을 기록이나 강요된 규칙 없이 보존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존중, 친숙함, 그리고 끊임없는 연습이 어우러진 환경 속에서 반복을 통해 습득됩니다. 인사부터 빵을 나누는 방식까지 모든 몸짓은 가치가 있으며 읽어본 적이 없더라도 누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환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방문객은 예고 없이 오더라도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 그리고 존중하는 침묵으로 환영받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먼저 대접을 받고 그곳에 머물면 말을 겁니다. 이러한 행동 방식은 단순히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파지아 혈통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으로 간주됩니다. 가족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유대감은 직계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로의 이름과 혈통을 아는 지파와 시족까지 확장됩니다. 혈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10세대 전의 조상을 기억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원로들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기억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들의 말은 의심받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대개 그들을 통해 내려지며 그들이 항상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존재는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많은 마을에서 여전히 원로 협의회가 갈등을 중재하고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허용되는 행동을 규제합니다. 축제와 의식은 고대 건축물을 보존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아이를 공식적으로 대표할 대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특정 단계가 필요합니다. 대부는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습니다. 경험, 존경심,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을 찾습니다. 이 대부는 향후 의식에서 아이를 대신하여 이야기하고 아이의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결혼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가족 간의 사전 협상이라는 관습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결합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식춤과 특별한 식사가 여전히 행해지며 이는 두 사람뿐 아니라 두 가정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은 친밀한 행사가 아닌 집단적인 행사로 기념되며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아파지아 요리는 본래의 맛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재료가 도입되었지만 요리는 여전히 천천히 그리고 집에서 익힌 기술로 준비됩니다.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매콤한 페이스트인 아지카는 거의 모든 식사와 함께 제공됩니다. 수제 치즈, 속을 채운 파이, 양고기 수프, 견과류 스튜, 발효 음료가 매일 메뉴에 포함됩니다. 시중 와인보다 도수가 높은 수제 와인은 작은 잔에 담겨 손님들에게 제공되며 건배 없이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건배는 마치 조상을 기억하고 참석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땅의 이름을 부르는 연설과 같습니다. 농촌에서는 여전히 많은 집들이 현지 목재로 지어지고 경사진 지붕과 개방형 훈연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설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 바람, 그리고 공동 사용에 반응합니다. 넓은 테라스는 모임 장소로, 야외 주방은 여름철 야외 난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학교는 비록 소박하지만 학문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모두 가르칩니다. 빠른 발걸음과 뻣뻣한 팔 동작이 특징인 민속무용은 여전히 청소년 모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파지아의 삶은 강력한 제도나 문자 체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과시할 필요 없이 시간의 시련을 견뎌내는 관행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묶는 것은 종교적 모델, 단일 언어 또는 강력한 경제가 아니라 강요하지 않고 행동을 조직하는 일상적 형태의 지속성입니다. 집, 들판, 묘지, 부엌, 작업장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매일 반복되며 스스로를 강요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작은 몸짓과 불문율에 녹아든 이러한 화려함 없는 연속성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파지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